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9일 한국TV 역사통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녹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새 자꾸 일정이 많이 생겨서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네요. 오늘 이제 제 7부입니다. 국외에서 국내로, 장에서 장내로 해서 82년부터 87년까지 의 역사,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했고, 망명 시절의 얘기는 그냥 간단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망명했고 돌아와서 87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격동의 시기였죠. 격동의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7부, 8부가 이게 한만 해도 8부, 9부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 오늘은 한 회차에 좀 서둘러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내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예. 자, 김대중 정권을 저 전단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82년 말에 그 도미 치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그 이감을 했죠. 이감을 해서 서울대 병원에 들어갔는데,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땐 서울대 병원이 아주 그 좀 감옥수보다 더 심했다 하는데, 일단 짧게 계셔서 그런지 이제 그 얘기는 없고, 다만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많은 동지들을 두고 가는 거에 이제 그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더니 그 이제 그 당신 가고 나면은 내보내겠다. 광주, 그 당시에 이제 정권용으로 광주 사태죠. 광주 사태 관련자, 그 다음에 김대중 나라는모 사건, 뭐 이문영 교수, 문익환 목사님 등등 그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석방하겠다. 뭐 전면 석방은 아니고 47명, 그 47명 석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갔는데, 뭐 서울대 병원에 이감해 있다가 이제 갔는데, 뭐 병원에서 이감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비행기에 보면 이게 비행기 아닌데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족들만 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효 여사, 그다음에 막내 홍걸 씨, 둘째 아들 홍업 씨, 둘째 아들 홍업 씨. 그러니까 홍일 씨는 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배영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 아우 김대현 씨, 그다음에 그 장남 김웅일 씨의 배영도 받지 못하고, 그 7일의 어둠을 뚫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했고 이렇게 다시 조국을 떠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진 조금 더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만나고, 또 그다음에 뭐 집행일 짚었지만 또 그 시위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녔습니다. 그 이번에 다큐가 나왔죠. 저도 출연을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너무 바빠갖고, 그 사실 뭐 저 서울의 봄도 제대로 못 보고, 이제 OTT에서 서비스에서 OTT에서 봤고, 뭐 일하면서 봤고, 그다음에 뭐 건국 전쟁도 주변에서 보고서 보라고 하라고 하는데 보러 갈 그 틈이 없고, 파묘가 영화가 재밌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싶은데 보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 다큐가 길 위에 김대중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딴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늘 길 위에 있었다.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갔다. 아주 굉장히 저도 뭐 요즘은 강연을 뭐 거의 안 다니지만 한참 다닐 때는 뭐 정신없이 다녔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가면은 비행기 타고 그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늘 뭐 길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있고 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저 질문 답변하는 걸 보니까 참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받는 질문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소괴 산물이고 한국은 유교 국가고, 또 유교는 당연히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이 답을 한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한
그 포인트를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신의 견해가 이런 점을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교의 단군 그 신화의 홍익인간이라든가 유교에 있는 어떤 그 언론의 자유 같은 거, 민본 사상 같은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운 게 얼마나 찬란하냐.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지나고 200년 동안 왕정 복구가 됐는데 우리는 고종 죽고 3.1운동 때 바로 민주공화국으로 갔다. 그 다음에 4월 혁명, 부마 항쟁, 광주 항쟁 등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유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 맹자 안 읽어봤냐? 맹자의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다. 가르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 강연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민주주의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한국 사람들의 어떤 현재의 교육 수준이 200년 전에 당신들이 민주주의 시행할 때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이런 그 지적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반박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여튼 그 이제 논쟁을 잘 하고 뭐 그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시고 이분이 대답을 못한 질문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그 유럽에 갔을 때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양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조국이 왜 버렸냐 했더니 말문이 막히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미안합니다. 밖에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밌는 게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분이 영어로 답을 하세요. 영어는 어떠냐? 전라도 사투리 영어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영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하시는 거예요. 전 미국에 10년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영어도 뭐 뉴스에서 인터뷰하면은 대화 뭐 좀 약간 버벅대지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 뭐 저 나이 들어서 미국에 가서 50 넘어서 영어 공부했는데 뭐 자막이 조금 나가기도 하지만 자막 없이 나갈 때도 있고 뉴스에서 그렇게 그 대담을 하는 거는 뭐 대단히 영어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노력파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행동하는 양심, 그 재미 한국 인권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했었고 또 대중경제론 같은 게 이제 영어 출판됐고 옥중서신도 영어 출판됐고 요것도 김스 헝거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서 단식을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하고 소개하는 글을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해 계시고 국내에는 김영삼 그 전 신민당 총재가 계셨는데 단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옥중에서는 그때 저 박관현 1980년도 당시에 전남대 학생회장이었죠. 그러다가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뭐 잠시 피신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광주 시민들은 박관현이가 죽었다. 군인들이 죽였다. 이제 했는데 사실 광주 위각으로 피신을 했다가 사건이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위각이 다 차단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그 옥중에서 이제 뭐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랄까 뭐 사명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싸우고 안에서 싸우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몸뚱이를 갈아 넣는 수밖에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단식을 한 다음에는 복식이 중요한데 제대로 복식도 못하고 다시 단식에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거듭하다가 건강을 상해갖고 돌아가셨습니다. 박관현 열사가 돌아가시고 박관현 열사의 죽음이
뭐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는 김영삼의 단식에 좀 묻혔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김영삼 총재가 이때는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어요. 23일 했으니까 꽤 오래 한 거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 참 나쁜 놈들이죠. 뭐 왜냐하면 밤낮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니까 저 민정당 대표, 국무총리, 안기부장,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다가 뭐 이게 이제 김영삼의 단식이 언론에 나오기 하루 이틀 전, 뭐 소문이 많이 돌았으니까요. 하루 이틀 전에는 그런 거물들이 모여서 어느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참 단식을 단식이라고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0년 광주에서 이제 정말 처절하게 깨졌잖아요. 그게 81년, 82년 뭐 그 사이에 안 싸운 건 전혀 뭐 완전히 안 싸웠던 건 아니지만 거의 학생들 중심으로만 그 이제 투쟁이 이어지다가 이젠 기성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운동권 인사들, 제야 인사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관현의 죽음이 있었고 김영삼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졌죠. 여기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김영삼 그 총재가 동교동 집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이 돼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이희호 여사 계시고 김상현 민취협 공동의장을 했었던 민취협 그 김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취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민취협은 요 김상현은 누구냐면 요 유명한 사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있습니다 하는, 민주당에 있다가 김영삼 따라가지 않고 뛰쳐나온,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꼬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떨어져 나왔었던 시기인데, 이 민취협 시기에는 김상현이 공동의장 대행, 그러니까 공동의장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공동의장인데 김대중 총재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김대중을 대신해서 김상현이 공동의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4년 5월 18일에 민취협이 만들어졌고요. 그보다 앞서서 민청년이 만들어졌습니다. 1983년 9월 30일. 민청년은 이 학생운동 출신들의 선진인자들이 모였어요. 요 사진에 있는 분이 김근태 의장, 그리고 요 김근태 의장이고 같이 이제 하는 분은 장영달 부의장. 나중에 국회의원 4선 의원 지냈고 국회 국방의장 위원장 지내셨죠. 그 이분이 이제 국민대 출신인데 민청년 사건 때 징역을 제일 오래 살았을 거예요. 7년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고 하여튼 굉장히 성격이 소탈하시고 헌신적이라서 민청년의 의장 부의장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민청년 간판을 여는 겁니다. 1983년 9월 30일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40주년 기념식 그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민청년의 정신이 두꺼비. 그 지금 질경이 사장하는 이기현 선배가 그 판판한데, 여기 이제 동학농민군 전봉준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이 두꺼비 정신. 두꺼비라는 게 뭐냐면은 옴두꺼비인데,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도 민청년 회원이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산란기의 두꺼비는 뱀을 만나면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한테 오히려 싸움을 건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뱀이 잡아먹죠. 뱀한테 잡아먹히는데, 잡아먹힐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독을 뿜는데요. 그래서 뱀이 그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는데 뱀의 몸 안에다가 알을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끼 두꺼비들이 뱀의 몸을 파먹고 나온다는 거죠. 뱀의 몸을 파먹고 자라는. 그래서 어미 두꺼비는 죽지만 수많은 새끼 두꺼비들이 뱀의 몸을 갉아먹으면서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두꺼비가 되자 하는 이제, 그래서 이거 진로의 두꺼비가 아닙니다. 민청년 두꺼비가 아주 그 당시에
어떤 학생운동이 갖고 있는 헌신성,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다들 그런 두꺼비가 되자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운동권 청산 얘기가 나오지만 참 옛날 네, 옛날에 이런 정신으로 80년대 운동권이 그렇게 싸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민주한국당이라고 있었는데, 이 민주한국당은 누가 만들었냐? 안기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그러니까 민정당은 누가 만들었냐? 보안사에서 만들었고요. 이 민한당하고 또 야당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공화당 출신들, 유정일 출신들, 그런 떨거지들 모아서 국민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국민당하고 민한당은 안기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뽑고, 이제 좀 말 안 들을 사람들은 정치 규제법으로 묶어놓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한당의 총재는 평택에서 국회의원했던 유치송이가 이제 총재가 돼서 관제 야당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쓰던 말로는 우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버두자 써갖고, 그래서 그 민정당하고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민정당과 동반자인 관계,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야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겠습니까? 1중대, 2중대, 3중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 민정당의 2중대 노릇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던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자가 총선 열기인데 글자가 이상하게 겹쳤네요. 저 총선 열기가 이제 2.12 총선. 그러니까 세우지 참 빨라요. 81년도에 5공화국이 81년 3월 3일에 5공화국이 처음 성립됐고, 뭐 그해 3월 달인가 이제 하여튼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치렀고, 이제 그 4년이 휙 지나가서 85년에 총선을 하게 되는데, 이 정권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 동원하기 쉽게 2월, 그러니까 뭐 야당 인사들 추우면 안 나온다 해갖고 동원되는 그 조직표를 가진 여당은 겨울에 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2월 12일 날 꽤 춥죠. 추울 때 이제 총선을 잡았는데,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초반부터 과열됐다, 총선 열기가 과도로 나왔다 하는데, 이때 이제 해금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풀렸어요. 15명인가 풀리고 84명 해금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신한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칭이 뭘까요?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그러니까 70년대에 전통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이름을 복원을 하는데, 그때 선관위가 이상해갖고 과거에 존재했었던 정당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은 등록이 되고 약칭으로 신민당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구도는 다당제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중선거구라서 한 구에서 2명을 뽑았는데, 민정당이 있고 야당이 민한당이 있고 그다음에 신민당이 있고 이제 친여로 그 국민당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야당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예상하기에 민한당이 압승을 거두고 신민당은 한 20석 정도, 그래서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겠지만, 뭐 그러니까 민한당이 1등, 저 야당에서는 우위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그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2.12 총선에 김대중 열기가 일어나는데, 왜 목숨을 건 귀국이라고 했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84년 2월에 귀국을 했는데 83년 8월, 그러니까 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필리핀의 아키노 상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부인이 코라손 아키노가 이제 나중에 그 필리핀 대통령이 됐죠. 피플스 파워로 됐는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코라손 아키노 아키노 상원 의원 그 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초청받아서 같이 이제 저녁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키노가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아키노 의원을 쏴 죽인 거예요.
이 흰옷 입고 쏘진 분이 아키노 의원이고 이게 범인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군인들이 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배후나 뭐 그런 것들을 안 밝혀졌죠. 현장에서 사살해버렸기 때문에 미궁에 빠졌는데 뭐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걸 마르코스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에 누가 또 총을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할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전두환 정권 광주에서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라고 믿었을 때예요. 2천 명을 뭐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2천 명이라는 건 과장된 숫자였지만 뭐 그래도 학살 정권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귀국을 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김대중을 걱정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미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앞뒤로 인간방패를 쓰면은 전두환이가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총질은 못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앞뒤로 서서 나선 겁니다. 갈 때는 미국으로 갈 때는 비행기에 텅 비어서 노스웨스트에 이 김대중 대통령 가족만 싣고 갔지만 이 비행기에는 한 100몇십 명 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저명 인사들이 뭐 자비를 들여갖고 이 인간방패가 돼서 김대중을 보호하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기에는 이 뉴스위크가 재미있게 보죠. 아주 폭풍의 귀향. 아주 그래서 경찰이 이제 동원돼서 막았는데 이때 이제 뭐 시민들이 가두에 나갔고 저는 뭐 가두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뭐 대학원 다니면서 이 열기 사람들이 막 진짜로 그 호남 출신 그 친구들은 뭐 길거리에 나가서 그때 뭐 10만이 넘는 인파가 그 김포공항 연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나가봐야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 신민당이 그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 신민당이 지역구에서 50석을 얻어갖고 민한당의 2배를 했습니다. 민한당 26석 얻었고 서울은 신민당이 다 당선됐어요. 서울 14개 구에서. 그러니까 완승을 거뒀죠.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한당 의원 26명이 당선됐잖아요. 21명이 신민당에 입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히 정계 개편이고 뭐고가 아니라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쉽게 그리고 남은 5명 중에 아마 유치송 1명인가 빼놓고는 다 뭐 차례차례 민한당 신민당으로 입당을 했죠. 그래서 뭐 신민당이 이 야당이 된 겁니다. 야당이 됐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떤 영향력이 발휘가 된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총재가 하여튼 동교동 자택을 방문했고 요 시기에 83년 김영삼의 단식에서부터 87년까지 한 4년 정도 6월 항쟁까지 한 4년 정도가 김대중 김영삼이 그래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택에 연금이 돼서 이게 뭐 다 연금된 날짜 씌고 있는 거죠. 큰 달력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 전경이 지키고 이제 요 뒤가 김대중 대통령 자택인데 여기 요 동네 장점은 뭘까요? 도둑놈이 없어요. 도둑놈은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신 기자들 오고 그러면은 그 담벼락에서 나와갖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김옥두 비서하고 이제 뭐 다른 양반이 이렇게 태극기도 들고 김대중 선생 불법강권 해제하라 뭐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거 결과가 충격이었거든요. 신민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은 민한당이 50석 이상을 하고 신민당이 한 20석 할 걸로 60대 20 정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신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때 전두환이가 뭘 했냐면 친이구 테타를 쇼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안사령관 안필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회의 반계입니다. 하나회의 주주는 아니고 충청도 출신이에요. 하나회 이제 반계인데 보안사령관에 앉혀놓고 저희가 미국 갔다 올 때 친이 구테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좀 뭐냐면 이 신민당이 강하게 포진하고 있는 그 국회를 상대하기 싫다 해서 국회 해산의 빌미를 찾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필준이가 그 한용원이라고 보안사 감찰실장한 서울물리대 사학과에 이저 위탁 교육을 받은 양반인데 뭐 보안사 정보처장도 하고 그때는 감찰실장도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과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친위구테타 방법을 하고 국회 해산이란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했더니 이 양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쿠데타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안필준이한테 되게 치겠죠. 그러나 이제 실무자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쿠데타안을 냈는데 또 그때 저 군에 있었던 17기 젊은 대령들, 뭐 그때는 대령이 아니라 별들 달았죠. 그 김진영이니 그런 패거리들이 쿠데타는 무슨 쿠데타냐, 군이 그렇게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찍어 눌러갖고 안필준이가 이제 좀 약간 바보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학생 운동이 굉장히 급진하던 시기예요. 우선 미문화원 점거 사태. 아이고 이 점거의 주역이었던 함은경이가 요새 아주 영 맛이 갔죠. 운동권 청산에 기수가 돼버렸는데 참 웃기죠. 운동권으로서 가진 혜택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뭐 본인이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중에서도 그 밀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함은경이었죠. 미문화원 그 주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고 뭐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뭐 어디 그 함은경이 하던 업체도 많이 밀어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서도 그런데 함은경이가 안 된 게 군산에서 흑색선전하는 바람에 그 지금 전북지사는 김관영 씨인가? 뭐 그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군산에서도 인심을 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운동권 청산을 하고 나오니까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뜨악해 하는 분위기에 뭐 저도 전해 들었는데 하여튼 김관영 그게 2010 몇 년인가? 17년, 13년 선거인가? 그러니까 17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2004년이 17대고, 그러니까 2011년 19대 선거 때 아마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사촌 동생하고 그 회사 직원하고 구속되고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고 그 점거 사건의 배후를 캐면서 삼민투라는 단체가 있는데 용공이적이다. 그래서 좌경 용공 세력을 뭐 수사한다, 폭력적 기급 혁명 뭐 하는 거 엄단하겠다 이제 하면서 학원 안정법이라는 걸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게 64년인가? 64년이죠. 그 한일회담 반대 데모 한창일 때 그때 박정희가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거의 비슷한 걸 책상 서랍에서 이제 끄집어내갖고 20년 만에 끄집어내서 비슷한 학원 안정법이라는 걸 해갖고 이제 허문도 장세동이 뭐 박철원이 이런 패거리들이 이제 날뛰면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녹화 사업을 녹화 사업은 강제 징집돼서 군대에 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학원에서 바로 그러니까 딱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무슨 보호감호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이제 아마 그 방법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화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뭐 그렇던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좌경 용공으로 몰고 가는 그 분위기가 되면서 됐고 이때 이제 신민당에서 뭘 했냐면은 개헌 운동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 운동을 추진하니까 85년도 2.12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85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6년도에 본격적으로 개헌 운동을 하는데 뭐 5개 집회가 안 될 때니까 신민당에서 짜낸 안이 뭐냐면은 개헌 운동본부 현판식 이런 거 각 그 주요 시도를 떨면서 합니다. 이게 집회는 옥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현판식이라는 건 현판식은 어디에 합니까? 건물 바깥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을 걸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 5개 지폐가 아닌 걸로 해갖고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사실상 뭐 여기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멀리 먼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서울로 가까이 오는 걸 그 시작을 하는데 이 개헌운동 그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권에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가도 서명운동 강력 차단한다. 그리고 이제 서명운동 학생들이 이제 학내에서 서명운동을 벌리는데 여기 경찰을 그 3,000명을 투입을 해서 학내에 250명을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그 클라이막스가 된 게 5.3 인천 항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쭉 해서 이제 인천이면 그 다음에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12월 달쯤에 시작을 해서 2월 달에 본격화돼 갖고 86년 2월, 3월, 4월 해서 5월 3일 날 이제 인천에서 하는 거. 그러고 이제 그 5월 중하순쯤에 5월이라는 게 또 5.18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 서울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인천에서 모이자 하는 얘기는 한 2주 전부터 그 모두 다 인천에 가야 하는 분위기. 저도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 타고 인천 가고 뭐 너나 없이 다 인천으로 가는 분위기였고 9호가 인천을 해방구로 뭐 갔더니 아주 그 살벌해요. 뭐 지하철이 인천 가까이 가니까 뭐 최루탄 냄새 나기 시작을 하고 저는 조금 늦게 갔는데 뭐 내렸더니 뭐 길바닥은 하얗고 보도블록은 다 깨졌어요. 다 깨져서 있고 뭐 하여튼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 시위가 그 굉장히 과격하게 벌어졌는데 정권에서는 이제 충격적이었고 신민당도 좀 겁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개헌운동 현판식을 제야나 노동운동, 학생운동의 지지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 이쪽이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겁을 먹고 또 그 정권에서는 잘 됐다 해서 이걸 탄압의 빌미로 삼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항쟁 이후에 그 탄압 국명이 들어옵니다. 예, 좌경 학생들이 5월 무정봉기를 책동했다. 인천 사태에서 민중봉기를 유발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민당은 제야와의 연계를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좀 주춤하게 되죠. 신민당은 좀 주춤하고 정권의 강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 항쟁 이후에 뭐 그 인천 지역의 어떤 좌경운동권 뭐 그쪽을 소탕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문교동이라는 놈이 아주 몹쓸 짓을 한. 근데 이제 이게 요 사례만은 아니에요. 폭로된 게 권인숙 씨가 용감하게 그 싸웠기 때문에 폭로된 거지. 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그 이전부터 84년 5년부터 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긴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어떤 좀 본인이 아픔을 겪고 이것을 그 이제 끊어내는 그런 그 용기를 보여줬고 그 옆에는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가 또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촥 하다가 이게 9월, 10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들어가면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네요.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 이제 이게 칼라 TV로 생중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관심이 다 여기 쏟아져 있으니까 뭐 데모도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도 이 정부의 강공 거기에 이제 맞서서 부천서 성고문을 갖고 전선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런 그 이런 이제 인천 시위와 같은 그런 대규모 가두 시위 같은 거 벌어지지 않고 좀 소강 상태도 있었는데 이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예상 밖에 선전을 했어요. 금메달을 93개를 따가고 중국이 94개였는데 까딱하다간 중국을 제치고 종합 1등을 할 뻔한 뭐 그랬어요. 그래서 2등을 하는데 중국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 심판 판정 문제도 좀 있었을 거고 하여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 살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아주 그냥 TV만 열심히 보고 있었고, 특히 칼라 TV가 또 처음 칼라 TV 보급되고 처음 스포츠 경기를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중계하니까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많이 봤는데,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전두환이 얘기죠. 민족사의 상승 기기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86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학생운동, 재외운동 진영을 완전히 이제 싹쓸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런 계획을 하면서 이제 아주 이데올로기적인 강공을 폈는데,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라고, 통일민주당이고, 이 사람 원래 굉장히 반공적인 사람이에요. 뭐 반타 강령 아마 그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투쟁에 나서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국회에서 저 발언을 하면서 우리의 국시가 뭐냐. 근데 사실 국시라는 게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헌법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5.16을 일으킬 때 박정희 김종필 일당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반공을 했던 첫 번째 걸로 삼는다라고 그 5.16 혁명 공약이죠. 자기들이 만든 혁명 공약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국시가 뭐다, 그런 건 없었는데 5.16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군사정권이 쭉이어지면서 국시가 반공인 것처럼 굳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없어져야 하는 겁니까? 국시라는 거는 무엇에 반대한다보다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야죠. 그러니까 반공이 국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어야 하느냐, 국시는 반공보다는 지금 분단 상태에서는 통일로 가는 게 맞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민정당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이 유성환 의원은 빨갱이가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반공투사였는데 뭐 빨갱이 잡아 죽여라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면책특권이 있는데 이걸 탄압을 한 거죠. 지금 요새는 뭐 면책특권 내려놓는 게 이제 하도 뭐 이상한 부패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려놓는 게 그런데, 원래 면책특권이라는 거 함부로 그렇게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이, 권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이상한 분위기로 또 이재명 대표가 걸리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면책특권은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면책특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뭐 보도자료 미리 돌린 거,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하여튼 구속영장을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야당이 아직도 보수적이었지만 그래도 80년대에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제동을 걸고 또 군사독재가 이제 탄압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 국기 흔든 단상의 용공보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유성환이 체포됐고, 이거는 아마 김영삼이 감옥에 가서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당, 뭐 반제 동맹, 뭐 무슨 사건 뭐 자고 일어나면은 이런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강산댐,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따만한 주전자 갖고 와서 물 컬컬컬 한 2주전자 부어갖고 국회의사당도 잠기게. 그래서 서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이 무슨 어항입니까? 사방이 뚫려 있는데 물이 이렇게 쌓일 수가 없죠. 물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200억 톤이 서울이 이렇게 둥그렇게 수조처럼 돼 있고 거기다 200억 톤을 부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서울 물바다가 된 데서 이게 뭐냐면 국민들 저금통 턴 거예요. 코 묻은 돈을 이렇게
정말 이 전문 용어로 내다바이를 해갔습니다. 뭐 이런 사기극을 하면서 안보 분위기를 몰고 가고, 그리고 그 유명한 건대 사건. 건대 사건은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아주 그냥 분위기가 살벌했죠.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뭐 건대 점거를 강제 해산하고 헬리콥터가 뜨고, 이거는 그 영화 뭐죠? 오래된 정원인가에서 이제 건대 진압하는 장면을 그 영화를 이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 하여튼 참 뭐 1200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1200명이 구속이 돼서, 이때 덕을 본 거는 자범들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구속됐을 자범들이 다 그냥 불구속으로 풀려나가고, 학생들은 이제 가뒀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두환이가 뭘 했냐면 또다시 쿠데타 시도를 한 거예요. 85년도에 2.12 총선 직후에 친위 쿠데타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전두환이가 직접 보안사령관한테 이제 그때는 은밀하게 지시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서 야, 나 가기 전에 뭐 좀 해봐 였는데, 이거는 직접 청와대에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자기가 연일 강경 조치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진짜로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엄포냐를 갖고는 설이 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강경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게 엄포를 한 거다와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유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박철원이가 바른역사를 증언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일부 이제 전두환 육성 증언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했을 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직선제 개헌이 되는 걸 전제로. 이 불출마 선언은 상당한 위기의식과 그 다음에 쿠데타가 임박했다. 그리고 서울의 봄에 대한 일정한 반성에서 나온 거죠. 서울의 봄 때 전두환 세력한테 빌미를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회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민주진영이 분열됐었던 게, 그때 일찍 신민당 입당하지 않는다 선언을 일찍 해버리고 신당을 만들겠다 해버리고, 그래서 야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걸 치고 들어왔다 하는 그런 반성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때 김대중을 체포한다라는 안이 내각에서 심각하게 거론이 됐거든요. 누굽니까? 김정호라고 박정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주역이었던 내무장관이 아주 방방 뜨면서 김대중 체포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하여튼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권력 핵심부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나온 선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면복권이 돼도 안 나온다. 민정당에서는 사면 받으려는 계산이다. 뭐 이제 이렇게 비방을 했고요. 김영삼 총재는 그때 독일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무슨 얘기냐? 김대중 총재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직선 개헌 실현되면 김대중 총재에게 개헌을 출마를 권유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좀 사이좋게 화답을 하면서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여튼 개헌 추진 대회를 여는데, 뭐 신민당이 개헌 추진 대회를 이제 불허했죠. 그래서 서울 지구당사를 이제 모두 통제하고 사람들 다 잡아두고, 그리고 이제 김종호입니다. 전두환 장세동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오히려 강경론을 많이 피던 장세동이가 야야야 그러면 안 돼.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그러니까 이 시민당 지구당 대회 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내란 폭동을 기도한 시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다 잡아들여야 한다. 방방 떴는데 안기 부장이 오히려 아마 좀 워워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김정호는 계속 오버를 하죠. 오버를 해서 뭘 하냐면은 운동권 배우 20을 구속한다.
그다음에 수배자들 다 잡아들여라. 경찰국장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일선 경찰서장까지 대학이 관내에 없는 데까지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전국 각각에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학교별로 가정 예컨대 뭐 서울대는 관악서, 뭐 저 고대는 성복서, 연대는 뭐 마포서나 서대문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그 대학 학생운동 관련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그 주소지, 수배자들 주소지를 주고서 그 관할 경찰서장한테 수배자 검거 못하면은 니들 잘릴 줄 알아. 니들 저 진급에서 분리 받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볶다가 뭘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박종철 사건 날 때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사건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박종철 사건 나기 전날은 오전에는 경기도경 대공분실, 공안분실을 들르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근한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들러서 수배자 잡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공안 세계 그쪽 얘기도 사건이 이거야 깨는 건데 있기 전에 깨버린 거죠. 있기 전에 깨서 이제 무리하게 하다가 그 박종철 이제 사망 사건까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했냐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정치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2.12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해금이 됐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 총재도 원외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신민당을 만들어 놓고 또 신민당 만들 때는 정치에 이제 묶여 있었으니까 그 이민우라는 사람을 총재로 내세웠어요. 이제 그 상도동계 김영삼 쪽 사람인데 뭐 원로였는데 뭐 무게 있게 처음엔 괜찮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리 사장이었지만 뭐 이민우가 그래도 그 종로에서 당선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게 있게 뭐 비교적 잘 이끌어온 대리 사장을 잘 했는데 여당에서 이민우를 살살 이제 포섭을 해갖고 내각제 개헌을 받게끔 직선제는 안 된다. 직선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각제로 하고 당신이 그러면 수상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뭐 그렇게 꼬셨는지 뭐 하여튼 그 이민우가 거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민당에 진통이 되고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 당시에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바지 사장이다. 실제 대주주는 김대중과 김영삼이었죠. 이민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의 어떤 결정적인 방침을 정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대주주 김영삼, 김대중은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민우를 불신임하게 되고 그런데 실제 직인을 가진 당 총재의 권한이 있는데 이민우가 딱 버티고 권력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신민당을 김영삼, 김대중이 만들었지만 신민당에서 탈당을 해갖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통일민주당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마 통일이란 것을 딱 당명에다 내세운 건 뭡니까? 유성환 사건의 영향도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통일 문제를 어떤 그 정치적인 아젠다로 끌어낸다 하는 것도 있지만 유성환 사건 뭐 그 속에서 이제 통일민주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할 때 박정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추모 집회를 열었고 이 추모 집회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죠. 부산에서 추모 집회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산의 공안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 추모 집회를 27 집회, 33 집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뭐 둘 다 제가 다 참여해서 열심히 뭐 정말 수만 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열심히 뛰었는데 그때 우리가 느낀 분위기는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 보십시오. 86년 말에 건대 사건이 있어서 학생운동에서 1200명을 구속시켜버리니까 씨가 말랐습니다.
87년 초에 이제 제가 그때 민중신문 기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편집회의에서 지금 저 국회의원 하는 유경 선배가 편집장이었는데 뭐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 없어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실내에서 100명만 모였으면은 일면에 톱으로 써줄 텐데 2주일 동안에 전국에서 어떻게 100명 모인 집회도 없었냐. 그러고 탄식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100만 인파가 거리를 뒤덮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박종철 사건을 전기도 해서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2733 우리는 상당히 열기가 컸었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전두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 이거 막을 수 있겠다 하더니 현행 헌법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4.13 호원지를 아주 험악한 인상으로 나와서 본인은 하면서 이제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하겠다. 직선 재개헌 안 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도화선이 돼갖고 여기에 저 각종 전문직 사람들, 대학 교수들, 변호사들, 그다음에 전문 직종에 있는 지식인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연달아 호언철폐하는 그 선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통일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4.13 호언주체 보름 후에 만들어지는데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백주폭력 그러니까 깡패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폭력 사태가 난 거예요. 그 폭력 사태 뭐 감옥 들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장면을 따서 모래시계가 만들어진 거죠. 모래시계 첫 장면이 그러니까 그건 70년대 강목대회 시기로 보면 70년대 거네요. 근데 하여튼 80년대에도 재현이 되는데 바로 용팔이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팔이가 이제를 동원해서 이게 6월 항쟁 전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박정철 군 사건이 이게 또 한 번 종철이가 2번 운동권을 끌어올렸죠. 그 4.13 호원 조치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87년 5월 18일 그 추모 미사에서 김성훈 신부님 우리 영화 1987 다 보셨죠? 1987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설경구 김의성 뭐 그렇게 이어져 갖고 신부님한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함세용 신부님하고 이제 김성훈 신부님 큰 역할을 해서 이 김성훈 신부님이 이제 하여튼 그 박정철 고문치사의 경관이 3명이 더 있다. 뭐 영화 다 보셨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검경이 숨겼나 속았나 몰랐나 알고서 그 거짓말을 친 건가 뭐 이게 쟁점이 되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박정철 은폐 저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쫙 상승 효과를 내서 6월 항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이 벌어질 때 또 마침 그 이한열 군이 최수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이 벌어지는데 6월 항쟁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명동성당에 들어가 버렸죠. 이게 정말 절묘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6월 10일 날만 해도 제가 어이어이 하다가 뭐 저는 그때 민청년 평회원이었습니다만 그 지도부 민청년 지도부가 모이는 자리에서 다음 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데 우연히 거기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 뭐 명동 길바닥에서. 근데 다들 평가가 오늘 뜻밖의 시민들이 너무나 잘 싸웠다. 그때는 우리가 그 지도부가 명동성당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게 농성이 된다는 걸 모르고 얘기한 그때가 9시 반 10시쯤이었는데 이 열기를 이어나가려면 며칠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이내에 다음번 집회가 잡혀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동성당에서 그 농성이 돼버리니까 다음날 다시 모인 거죠.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 저도 나갔습니다. 우리 그때 전 이제 민청년의 민중신문 팀이었는데 뭐 우리 팀 다 나가서 유물 그 집에서 만들어 갖고 얼른 나가서 그때 뭐 만들어봤자 500장 1000장 만들어간 건 뭐 티도 안 나게 그냥 다 그 순식간에 나가버리고 하여튼 뭐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매일 거의 매일 한 10여일 동안 그러니까 하여튼 죽어라 하고 이 낮에는 나가서 싸우고
밤에는 들어서 뭐 우리 집에서도 모이고 뭐 누구 다른 사람 집에서도 모여서 밤새 유인물 만들어 갖고 새벽에 눈 좀 붙이고 또 이제 하여튼 만들어서 나가고 이제 그 짓을 했는데, 명동성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뭐 일부에서는 해산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해산 쪽에 기울어져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을 동원할지 모른다. 그래서 군 동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도 군 동원을 만지작 했는데 이게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우선 여기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겪은 다음이에요. 광주를 겪은 다음에 서울 시민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척 분노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가졌고, 그리고 광주라는 지방의 외딴 섬과 달리 서울에서는 전두환이가 그렇게 학살하기가 어렵죠. 보는 눈도 많고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군을 동원했을 때 벌써 이게 전두환이 때부터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집권할 때 79년으로 치면은 8년이 지난 거고, 그러니까 대령들이 다 머리가 컸다 이거예요. 다 육군 소장, 뭐 중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말을 들을 것이냐? 형님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쉬십시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두환이 일단 군이 출동을 하고 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부대에 묶어놓을 때는 자기 말을 듣지만 일단 고삐가 풀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다 대령들 머리가 다 컸으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이 광주에서 전두환한테 뭐 모른 척 할게 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광주 학살 원흉 미국 놈들 불러가다 뭐 미문화원, 부산 미문화원, 광주 미문화원, 서울 미문화원,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됐죠. 뭐 이제 그래서 학을 띄고 있는데 서울에서 또 군을 동원해? 이건 안 돼. 미국은 그때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특사도 보내고 뭐 여기 대사도 계속 전달하고 해서 군 동원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군 동원을 못했죠. 못했는데 이 명동성당 시기에 농성하고 있을 때는 제야나 정치권에서도 혹시 군이 동원될지 모른다 해서 이거를 해산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해산해도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비판을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래요. 명동성당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위가 불붙어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안 해도 시위는 매일 벌어지게 됐어요. 그 불신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6월 항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될 때 이게 6.29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6.29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6.29 선언을 할 때는 우리는 이건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직선제 개헌을 절대로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언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 민주쟁취 그렇게 했는데 직선제를 받아낸 겁니다. 이걸 갖고는 6.29 선언만 갖고 다시 한번 해야 할 정도로 이것도 얘기거리가 많은데 발표는 노태우가 했습니다만 전두환의 각본과 연출, 그다음에 노태우 주연, 노태우가 주연 배우 역할을 충실히 한 거죠. 그러나 이게 노태우가 각본 주연 감독은 아닙니다. 제작 감독, 이거는 전단 쪽에서 한 거고 노태우가 주연 배우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리고 성과를 따먹은 게 노태우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직선제 개헌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쟤네들 입장에서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를 한 겁니다. 직선제로 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노태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두환이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양김이 갈라지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양김 갈라치기
전략을 그때부터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양기만 갈라졌고 우리는 민주진영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 우리가 그 당시에 속이구 선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알고도 속은 셈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그 6.29 선언이 있은 직후에 이한열 군이 숨을 거뒀고, 그래서 배현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전두환 살인마, 노태우 살인마를 외치셨고,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다 그 장례에 참여했다가 시청 앞까지 시위에 아마 거의 대부분을 동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서 그 문익환 목사님의 유명한 그 연설, 전태일 열사요, 김상진 열사요 하고 외치던 그 연설이 연대에서 있었고, 우리는 그때 이 전두환 정권에서 이한열 시신을 탈취해 갈지 모르는 데에서 며칠 밤을 새고, 한여지 장례식 시작할 때 미안한 얘기지만 다 졸다가 문익환 목사님 그 고함 속에 깨서 졸던 놈들이 1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치적인 격변 뒤에 이런 그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 있는데 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늘 있었던 1903.1운동 때도 그렇고 45년도 그렇고 60년도 그렇고 또 79년 80년 12.6 때도 그랬고 늘 있었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문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생각만큼 활약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임박했던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진출했는데 그쪽에 있다가 혹시라도 과격하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때는 김대중이 뭐 불안하다, 불온하다, 위험하다, 뭐 그게 심할 때니까 노동 문제에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 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제 좀 아니하다면 아니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노동기급이 진출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3당 합당이 이루어진 거, 김영삼이가 노태우하고 손을 잡은 게 대통령 먼저 되고 싶어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그 7, 8구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가 울산하고 마산, 창원, 그러니까 바로 김영삼의 지역 기반 아니에요. 그 사이에 부산이 껴 있는 거니까. 그쪽에 중산층들이 느낀 공포감이 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직선제 개헌안은 너무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아마 민주진영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테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금 87년이고 올해가 94년이니까 만 37년이 됐지 않습니까? 일제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87년 헌법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유신 독소 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고,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 평등권 등 헌법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권력 구조만 나눠먹기도 하느라고 5년 단임으로 되는 바람에 7년도 아니고 관료들만 살판이 났죠. 관료들의 천국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김대중 그 대통령에 대한 비호가 컸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승화, 서울의 봄에서는 이성민 배우가 해서 뭐 좀 민주적인 역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그 김대중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비토론자였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누구냐면은 왼쪽이 특전사령관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박희도예요. 그 서울을 보면서는 최병모죠, 그 배우가. 그 뭐 도 무슨 해서 공수단장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무슨
군장 받고 한 거는 5.16 민족상 받은 최경조라는 사람인데 보안사 참모장 지냈고 이때는 보안사의 그 육군보안부대장, 국방부 육군보안부대장으로 있었던 최경조가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이제 뭐 김대중 안 된다 하고 말하는데 보안부대장이 세요. 저 전두환이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대구공고. 참모총장 말을 끊고 자기가 나서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 수류탄 까들고 돌진할 사람들 많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보안부대장이니까 좀 뒷전에 있으니까 국방부 취재 기자들도 누군지 잘 몰랐는데 감히 참모총장의 말을 끊고 수류탄 까들고 돌진하겠다. 이제 하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87년에도 이런 그 비토 세력이 이제 세게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7월 초에, 그러니까 6.29 선언이 있고 7월 초에 7월 8일인가 그 해금이 됐는데, 그 정치적으로 복권이 있는데 광주를 못 내려간 거예요. 2달 후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저 환영 플래카드에 보면은 아래 거는 김대중 선생 내외분 귀향 환영 그렇지만 그 위에 플래카드 위에 사진에 있는 거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천리길 고향길이 이다지도 뭡니까? 예. 김대중으로서는 납치되고 그러니까 72년도에 그 유신 전화 떠났잖아요. 뭐 그 전화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72년에 고국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에 간 겁니다. 광주에 가서 환영을 받았지만 어딜 가셨겠습니까? 망월동을 갔죠. 망월동에 가서 가자마자 잉잉이 운 겁니다. 유족들 붙잡고 울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연설해서 뭐 책상인데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이게 광주 사람들하고는 5.18 갖고 이제 공감을 한 거였지만 당연하죠. 자기 석방하라고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시위가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수사받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 줄 꿈에도 모르다가 한 50일 지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묻혀있는 곳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하고 만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울었는데 이 우는 사진이 보도됐을 때 참 서울의 반응이 묘했어요. 뭐 대구나 부산은 다 했겠죠. 김대중 당선되면 안 된다. 보복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끝마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이 오해를 받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진 게 후보 단일화 문제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김영삼 쪽에서는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아니, 직선제 개헌되면은 출마 권유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김씨 이제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데,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에 보면은 신민당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죠. 통일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해라. 이제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제 통일민주당이 있었죠. 통일민주당이 있었으니까 통일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하자. 근데 아무래도 당내의 지분은 김영삼이가 장내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더 많은 거고.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데 거기서 단일화가 돼야 한다에는 그때 제가 느끼기에 진짜로 누구든지 단일화가 돼야 한다. 저는 누구라도 좋다.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동전 던지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든지 뭐 묵직발을 하든지 무조건 단일화가 어쨌거나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일화를 하자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겉으로는 단일화지만 김영삼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도 보면은 김영삼 지지 후보 단일화와 순수 후보 단일화가 나눠져요. 사실은 그게 좀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시기였고, 그런데 결국 단일화가 결렬되고, 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죠. 양김 씨가 이제 끝내
지고 통일민주당이 분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이제 독자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민중 후보 이제 백계환 선생이 나왔지만, 뭐 백계환 선생이 뭐 득표력이 이제 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4명의 그 주요 주자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는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 김영삼은 경남 지역을, 김대중은 호남 지역을, 그리고 김종필은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러니까 서울, 강원, 경기는 지역 후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지역을 거의 독식할 것이고, 수도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이제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 그랬는데, 단일화가 깨졌는데 3자 구도로 갈 때,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으로 갈 때는 분리할 수 있지만 김종필이가 나오면은 4자 필승론이라는 게 특히 김대중 진영에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호남, 자 보시오, 영남표는 노태우하고 김영삼이가 갈라먹어요. 그리고 보수표는 노태우하고 김종필이가 갈라먹어. 호남표는 김대중이 혼자 먹어요. 그리고 김대중이 호남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김대중이가 유리하다 이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자 필수론과 분열 필패론이 맞서는 거였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반드시 진다. 저는 단일화 실패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그때는 여론조사 같은 거 없었고, 그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은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성으로는 지는 게임인데 유세장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김영삼 유세장도 가보고 김대중 유세장도 가봤는데, 뭐 노태우 유세장 안 가봤지만 그쪽도 또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뭐 전단 정권에서 신경을 써갖고 선거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김영삼 쪽에 좀 적다 싶으면 풀어갖고 김영삼 쪽에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게끔 뭐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백선생 진영에도 또 뭐 그런 돈이 들어갔다. 뭐 이제 그런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었고, 당연히 뭐 안기부에서 공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각각 자기의 당선을 장담하면서 이제 끝까지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국적 지역 감정이 퍼지면서 이제 선거는 이제 하여튼 추석 야유 방어로 아수라장이 됐고, 뭐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에 갔을 때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 노태우가 왔을 때 훨씬 심하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호남이 훨씬 심하게 뭐 노태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또 보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심하구나. 71년 선거에서 있었고, 그 후에는 선거가 뭐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그렇게까지 등장을 안 하고, 뭐 11대 국회, 12대 국회에서 민정당이 호남에서도 다 당선되고 했는데, 이거 소선거구제로 바꿔놓고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는 지역 감정이 아주 그냥 번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선거 치르기 직전에 칼 사건이 터져갖고, 이게 이제 보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칼기 사건이 굉장히 큰 변수이긴 했지만, 이미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지는 구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쓰레기를 박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개표할 때 보면 200만 표 차이로 쭉 앞서가서 당선이 되니까, 뭐 그걸 갖고 이제 부정선거였다, 부정개표였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사실 그 패배의 그 주요 원인을 우리의 분야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김대중 대통령은 참
16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뭐 3등을 했죠. 김영삼이가 2등을 하고 그 3등으로 그러니까 3등으로 이제 떨어졌고 노태우는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했고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는 물론 이제 득표가 적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민주진영은 6월 항쟁의 성과물을 오히려 헌납하는 직선제로 지면 안 되는 게임을 저버렸습니다. 양김의 분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에서 가장 큰 뭐 과오랄까 그건 뭐 그 당신도 그 인정을 하셨어요. 자기가 제일 잘못한 게 바로 단일화 할 때 자기라도 양보했어야 한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저 후보 단일화는 누구든지 단일화에 김대중이 양보해야 한다가 많았어요. 김대중의 지지자에서조차도 송건호 선생이나 뭐 몇몇 분 있었을 거예요. 그 김대중 나라는 사건 때 같이 고생해서 김대중과 훨씬 가까운다. 왜냐? 김영삼이는 저건 절대로 양보할 사람이 아니다. 김영삼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이다. 김대중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양보한다면 김대중이 양보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가까운 심정이었어요. 근데 뭐 호남 사람들의 한이 워낙 컸든지 당신의 욕심이 컸든지 어쨌거나 선거는 분열됐고 사실 그게 단일화를 했었으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총리나 집권 여당의 총재를 맡아서 다음번 후보로 가고 그런 구도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질 못하고 김영삼이는 결국 분열된 상태에서 집권을 위해서 노태우와 이 군사독재 정권과 야합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됐고 하여튼 우리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그 이상한 경로를 밟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8부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제도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제도권에 들어와서 13대 이제 총선을 치르고 평민당을 이끌면서 그 이제 야당 후보로 92년 또 97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